이번 주제는 전세 9년을 살게 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전세 시장이 이제 종말이 오는가라는 그런 좀 걱정도 듭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도 인정을 했지만 당장 공급 수량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의 뭐 유휴부지나 뭐 경기도의 뭐 3기 신도시 뭐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해도 당장 공급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안 거죠. 이제 공급도 없고 뭐 유동성도 늘어나고 그럼 이제 집값이 올라가겠는데 그럼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 갑자기 국지적으로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래를 막아서라도 우선은 시장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규모 토호제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수는 어떻게든 거래를 중단시켜서라도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는데 전월세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신규 주택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구축 가지고 수요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집들은 어차피 1주택자가 자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85%가 1주택자고 유주택자 중 1주택자가 절반 정도는 자가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은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장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공급이 늘어나줘야지 가구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방에서 뭐 상경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전월세 살려고 막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자녀가 다 커서 너 이제 나가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가족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이제 전월세가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정치인들이 잠깐만 이거 매매는 어떻게 눌러도 전월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전세입자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전월세 살지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빌라 가서 살으라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뭔가 이 가격을 눌러가지고 제한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정책 말고는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이상 2+3 3+3로 간다가 지금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8년, 최대 9년까지 살게 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장이 아주 막 논란이에요. 뭐 이게 또 나와 여기서 갑자기?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법안이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통과되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국회의원들 10명이서 요거를 발의했습니다. 요 발의 취지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전월세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임차인들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임차인을 더 보호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금 뭐 2+3+3 이거뿐만 아니고요. 이게 임대차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 인도 전입 당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매 배운 분들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거를 이제 바로 즉각 이해하지만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전 국민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지? 뭐 하실 거야.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 큰일 났다는 거 아실 거고. 뭐 임차인 계약이 해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매매 거래가 막 막히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증금을 막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막 제한되는 것도 있고, 갱신권을 뭐 2개 주고, 뭐 3년씩 살게 해가지고, 막 9년씩 살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바로 이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원래 이 다음 날, 오늘 계약을 하면 오늘 지나고 다음 날 새벽 0시, 그러니까 12시 딱 될 때,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대항력이 다음 날 발휘가 되다 보니까 그 당일날 뭐 대출을 받거나 막 이러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없는 줄 알고 전세를 얻었는데 그 아침에 대출 계약을 싹 하고 온 거야. 몰래. 그러면 이 전세입자는 난 대출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전세를 들어갔다가 돈 주고 후순위 전세입자가 되면서 막 경매당해가지고 돈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럼 어떡할까? 그날 0시부터라는 거야? 그날 0시부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0시면 새벽 12시입니다. 내가 오전 10시에 전세를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전세 계약을 오전 10시에 써도 새벽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효력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침 9시에 은행이 열었어요. 아침 9시에 은행이 딱 열어가지고 요때 9시에 가가지고 주인이 이 악독한 이 사기꾼 주인이 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받아요. 그리고 나서 13시 점심 먹고 예를 들어 뭐 김땡땡하고 영식이랑 같이 전월세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요 영식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사회초년생한테 한 3억 전세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서를 써. 근데 13시에 썼잖아요. 근데 효력이 0시부터 발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계약을 했잖아요. 9시에 대출을 받았지만 나는 13시에 계약을 한 거니까 후순위인데 아니야. 타임머신 타고 나는 0시로 갑니다. 0시로 가서 내가 선순위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이게. 자, 이 취지가 뭐냐? 제가 요 입안 그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전세 계약 당일 아침에 대출 받고 막 이러는 사기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취지겠거니라고 저도 알죠. 아는데 이걸 하면 큰일 난다. 자,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돈 떼일까봐 무서워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대출해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대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세 계약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은행들은 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다 후순위가 돼서 돈을 다 날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5억짜리 집이에요. 매매가가 15억짜리 집에 대출 10억 하는 거 은행에서 해줍니다. 물론 지금은 대출 규제가 있지만 10억 해준다고 치자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오전 9시에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가가지고 10억 대출해주세요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내가 12억짜리 전세를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12억짜리 전세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왜? 어차피 대항력을 주니까. 대출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 사람들은 전세금을 다 보장을 받습니다.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은행에서 10억 받았죠. 그 다음에 전세금으로 12억 받았죠. 그럼 나는 22억을 받았네. 이 집을 가지고. 자, 그럼 22억을 집을 받은 다음에 집값은 15억이니까 나는 7억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자, 그 말은 뭐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10억을 해주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은행은 졸지에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면 7억 채권이 날아가는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전세를 계약하지 마라는 뭐 특약을 작성한다고 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이 전세 12억자는 보호를 받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세 들어오는 사람도 그냥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대출 10억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 12억 들어옵니다. 그럼 이미 집주인은 22억을 챙겼어요. 이미 챙겼단 말이야. 그게 중요합니다. 돈을 챙겼으니까 집을 팔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제가 지금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세를 못 주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임대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15일 이전 및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엄청 충격적인 건데 뭐냐면 15일 전에 임차인한테 서면 통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 내가 집을 팔고 싶으면 이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지켜야 되니까 급하게 팔아도 안 돼. 급하게 팔면 안 됩니다. 자, 최소한 급매라는 개념은 이제는 15일이 넘어야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주에 팔고 싶어. 그럼 못 파는 거죠. 왜? 15일 전에 임차인한테 서면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임차인한테 서면 통지를 하고 15일 뒤에 거래를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소 15일 이상 소요가 된 뒤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서면 통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서면 통지라는 거는 카톡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문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서면으로 보냈다는 증명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 증명이 여러분들 경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폐문부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뭐냐?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편물이 이게 갔지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주고 오면은 이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명도할 때 항상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냈어.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았어. 그러면 이게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통지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러면서 이거를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행 가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뭐 공시송달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2번 갔는데 없어? 그러면 그냥 뭐 공시로 뭐 어디 게시판에 띄우면은 인정해 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판사한테 또 그걸 또 신청해가지고 뭐 인정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서면 통지. 그럼 서면 통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면책 및 임대인 지위 승계를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이 거래를 동의하면 승계가 되고, 거래를 동의하지 않으면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상 임차인 허가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 임차인 허가제예요? 그냥 임차인한테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왜? 자, 보세요.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임차인이 딱 봤어. 근데 이제 3개월 안에 이거를 내가 동의할지 비동의를 할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2달 정도 이제 시세를 알아봤어요. 시세를 알아봤는데 좀 그러네. 뭐 또 애매한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이제 2달쯤 지나가지고 나 이거 동의 못 합니다. 나 이 거래 동의 못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게 기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강화가 돼가지고 동의를 만약에 못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임대차 계약이 깨집니다. 깨지고 이 지위 승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누군가 줘야 되겠죠. 자,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나 임차인이 나 이거 동의 못해. 이 거래에 동의 못한다. 내 전세금 5억 내놔. 라고 하면 누가 줄까요? 이거를 누가 주느냐로 이제 싸우겠죠. 맞잖아요. 이걸 누가 주느냐로 이제 싸워야 돼. 예를 들어 이제 뭐 내 매수자가 갭 투자를 하려고 해서, 아니 전세 낀 물건을 우선 사놓으려고 했습니다. 살라고 딱 봤는데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하면 이 전세 계약이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전세금을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자도 돈이 없어. 근데 매수자도 당장은 제가 돈이 없고 전세 끼고 집을 살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뭐 대출도 안 나온대 당장. 그러면 내 5억 누가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계약 무효는 됐고, 자, 내 돈 내놔. 그럼 이제 매도자가 돈을 달라고 하겠죠. 매도자한테. 왜냐면 나는 매도자한테 돈을 준 거니까. 그럼 매도자도 내가 돈 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결국에 전세입자를 또 맞춰가지고 그 돈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세를 또 맞춰야 돼.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이걸 3개월 안에 동의할지 안 동의할지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90일간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똑같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도하고 한 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3개월 동안 마음의 결정을 할 동안 그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냥 지켜봐야 된다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럼 이게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임차인 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자는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임차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확약서를 써야 돼요. 사실상 허가서를 하나 써야 되겠죠. 임차인은 이 거래를 허가합니다. 라고 확약서를 받아와라. 거기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를 가정한다면 과연 전세를 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살 사람이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진다. 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한테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로 저는 예상하지만, 그럼 임차인한테 사실상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2명한테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매도가 가능한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게 여러 가지를 건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 이게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임차 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라는 건 뭐냐면 임대차 가격 제한제입니다. 이거는. 자, 집값을 뭘로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KB 부동산 시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KB 부동산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전세는 70% 이내로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요즘에 전세가율이 뭐 50%, 55%뭐 이러니까 사실 뭐 70%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빌라나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전세가 75%인 동네도 있고, 뭐 빌라 같은 건 뭐 80%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임차인 보증금이 제한제가 딱 걸리면서 또 그럼 이제 월세로 또 막 돌리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또 막았습니다. 임차 보증금 외에 월 임차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해가지고 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럼 보증금만 낮추고 월세를 늘리면 되는구나.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걸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해서 70% 이내로 막아야 돼요. 월세 전환도 좀 안 되거든요. 아, 이제는 전세나 뭐든 이제 월세, 하여간 임차인한테 뭘 받을 때는 집값의 70%까지만 받아라 라고 이제 사실상 결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죠. 사실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거는 뭐 지금 3+3+3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앞에 게 더 심각한 건데 앞에 거는 뭐 어떻게 넘어갔다고 쳐도 이것도 심각해요. 뭐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게 지금의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리고 특약으로 아무리 뭘 걸든지 간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는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게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1년짜리 뭐 월세 계약을 해도 이 세입자가 살고 싶으면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유가 바로 이 법 조항 때문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무조건 취급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전세가 3년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앞으로 2년을 계약을 하든 2년 3개월을 계약을 하든 무조건 3년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3년으로 무조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전세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갱신권 2개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2년 계약하신 분들은 3 더해가지고 8년을 사는 거고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새로 계약하는 분들은 전세가 무조건 3년입니다. 그럼 3이니까 그래서 9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만약에 6억을 끼고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빼주고 싶잖아요. 빼주고 나도 실거주 하러 들어가야 돼. 근데 실거주 하러 들어갈 때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나와요. 1억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빼주고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수도권 전역이 묶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토허제가 됐는데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어요. 대출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3+3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제 소급 적용이 막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9년 강제 전세가 이제 시작됩니다. 보증금을 빼줄 수도 없어. 세입자가 있으면 팔 수도 없어. 살 수도 없어. 근데 이 세입자는 갱신권이 계속 있어. 그러면은 쭉쭉쭉쭉 사는 거야. 그러면은 뭐 8년 9년 사는 거예요. 이 세입자는. 나는 이 집을 그냥 가지고 있고 이제 세금은 내지만 팔 수가 없어. 이런 상황으로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토허제를 예상을 못하고 나온 법안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규제라는 게 이게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뭐 토허제에다가 만약에 3+3+3이 막 섞여. 근데 여기가 뭐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뭐 지금 이제 막 조합 설립인가 됐으면은 또 거래 제한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걸 과연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다 알까? 저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걸 다 알까? 아마 모르겠죠. 그러니까 막 각자 지금 막 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섞여가지고 그거에 교집합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지옥이 펼쳐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대규모로 지정이 되면서 수도권 전세의 한 절반 정도를 없애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반 하면 항상 타노스가 생각나잖아. 타노스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인구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처럼 자, 이제 토허제면은 대부분 거래가 되면 이제 전월세가 다 없어지거든요. 거래되면 전월세가 하나가 없어지고 실거주자가 막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살기 좋은 동네들은 전월세 매물이 이제 급감하는데 그 나머지를
나머지를 이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벤져스가 모여가지고 그 나머지 전세도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그냥 3+3+3이구나 했는데 제가 그 법안을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제 내신 그 국회의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이거를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너무 많은 게 꼬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취소한다고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한번 다뤄봤는데 사실 이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한두 번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한 5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옛날에 그 임대차 3법 통과하기 직전에 그때는 2+2는 너무 짧다. 3+3으로 가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니까 3+3으로 가자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실제 발의도 됐고요. 여러분들 그 무한갱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전세를 살 때 그냥 무한으로 살면 어떠냐 하면서 이게 또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6년도 짧다 뭐 이런 거였죠. 거기다 이제 2+2도 짧다 해서 이제 +2 한 번 더 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검토가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무한은 좀 심하지 않냐? 10년으로 가자 해서 10년 갱신 법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요게 지금 얼마 전 얘기들이에요. 얼마 전. 올해 초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또 3+3+3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일로 가려고 하는 그 기조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일로 가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유튜브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10년 넘게 라이브 하고 있는데 2020년입니다. 2020년에 민주당이 총선에 그때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선 공약 때 임대차 3법을 막 하겠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에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이거 임대차 3법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은 전세 물량 감소하고 전세 가격 상승하고 매매 전세 갭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 자극하니까 집값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2017년도부터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때도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더 강해진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짤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멈추라고 할 때 좀 멈춰야 될 필요성도 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계약을 이제 사실상 임차인 허가제로 가게 되면요. 진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다수의 집 주인들은 어떻게든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가가지고 나는 절대 전월세를 안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각오를 할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회의원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발의만 돼도 엄청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